경제 구조의 대전환을 통한 모두의 성장을 제대로 실현하기 위해서는 부동산에 비정상적으로 집중된 우리 사회의 자원 배분 왜곡을 반드시 바로잡아야 합니다. 요즘 부동산 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경제 구조의 대전환을 통한 모두의 성장을 제대로 실현하기 위해서는 부동산에 비정상적으로 집중된 우리 사회의 자원 배분 왜곡을 반드시 바로잡아야 합니다. 부동산 거품을 제대로 통제하지 못해서 잃어버린 20년 또는 잃어버린 30년을 경험하며 큰 혼란을 겪은 가까운 이웃 나라의 뼈아픈 사례를 반드시 반면교사 삼아야 되겠습니다. 이런 어려움을 피하려면 굳은 의지를 바탕으로 실효적인 정책을 지속적으로 안정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합니다. 당장 눈앞에 고통과 저항이 두려워서 불공정과 비정상을 절대로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시장이 원하는 적극적인 대책도 동시에 추진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부동산 시장 왜곡 반드시 바로 잡는다. 부동산 대책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보여줬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네, 국민들에서는 국민들이 투자처라고 하면은 부동산을 가장 안정적으로 꼽는 부동산이 제일이다라는 심리가 강한 편인데요. 네. 이재명 대통령은 이런 기업 투자라든가 돈이 도는 순환 구조가 아니라 집에다가 깔아두고 앉아 있는 그런 부동산 투자는 좀 다른 투자들에 비해서는 비생산적이다라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이 대통령은 그 비생산적인 부동산의 과도한 팽창은 필연적으로 거품을 키우고 국민 경제 전반에 심대한 타격을 줄 수 있고 또 그러면은 사회 신뢰마저도 손상이 돼서 공동체 안정마저도 뒤흔들 수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그 부동산 거품을 통제하지 못한 일본을 예시로 들기도 했는데요. 특히 누군가는 이 구조에 대해서 좀 개선을 해야 된다라는 의지도 밝히면서 당장의 고통과 저항이 두렵다는 이유로 이걸 방치하고 물러나선 안 된다는 입장도 강경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물론 시장이 말하는 그런 적극적인 대책도 동시에 추진을 해야 된다고 덧붙였는데요. 단서를 하나 단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추가 공급책이라든지 이런 다른 갈래로의 정책도 발표될 것을 시사하기도 했습니다. 네, 특히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는 5월 9일에 끝난다. 이렇게 강조를 했는데 사실 시장에서는 좀 버티다 보면은 규제가 풀리지 않을까 이런 네. 심리가 또 있었는데 여기에 네. 대해서는 경고를 한 거예요? 네, 원래는 다주택자들이 주택 사들일 때 부과되던 양도세 중과분을 한시적으로 면제를 해준 건데 이렇게 이 양도세 중과 유예해 주는 게 오는 5월 9일에 만료가 되잖아요. 그래서 사실 말씀하신 대로 다주택자들이 혹시나 정부 기조가 수정이 되거나 선회할 가능성을 기다리고 있었던 건데 이 대통령이 직접 글을 올려서 더 이상의 유예 없이 예고대로 만료될 거라는 걸 암시를 한 거죠. 이것은 결국에는 다주택자들에게 5월 9일까지 집 처분할 시한을 100여일간 정도 줬다. 시한을 줬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고 네. 이 대통령은 그 비정상적인 버티기가 이익이 돼서는 안 된다고 얘기를 했는데요. 또 지난 4년간 이렇게 유예가 반복되고 하다 보면은 사실은 이게 어떤 지금도 다주택자들이 기다렸던 그런 것처럼 어떤 시그널을 줘야 정부가 또 말을 바꿀 수 있다라는 그런 점에서 이 대통령이 그런 계속 4년 동안 유예가 반복되면서 또 기간이 연장될 수 있다고 믿도록 한 정부의 잘못도 있다고 지적을 했고요. 그리고 5월 9일까지 계약한 거에 대해서는 유예를 해줄 수 있게끔 좀 논의를 하겠다는 부분을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근데 이미 시장에서는 그 강남 고가 아파트 같은 경우에 몇 억씩 좀 싸게 지금 던지고 있는 그런 사례들도 나오고는 있거든요. 근데 글쎄 어차피 이게 그렇게 한다고 해도
그런 아파트를 사기 위해서는 또 현금 쥐고 있는 부자들이어야 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취직해서 노동소득으로 차곡차곡 버는 뭐 맞벌이 부부라든가 청년층에게는 또 그림의 떡 같은 그런 상황일 수도 있고요. 그러면 또 이 쥐고 있는 분들 중에는 그럴 바에는 증여로 돌리겠다 해가지고 쥐고 있는 경우도 많아 보입니다. 네. 그래서 결국에는 규제에 앞서서 또 공급이 선제되어야 한다는 거, 이게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부동산으로 쏠린 자금을 정상화를 하겠다라는 건데 또 최근 주식시장은 그야말로 파죽지세입니다. 자본시장 정상화의 발목을 잡는 이런 규제들은 과감하게 개선을 한다라고 밝혔는데 이 부분은 어떤 내용인가요? 예, 뭐 코스피 5천, 코스닥도 1,000 찍었잖아요. 네. 그렇게 우리 주식시장의 새로운 역사를 써나가고 있는 가운데 가장 중요한 거는 사실 이것 또한 온기가 고루 퍼져서 국민들의 삶이 나아져야 된다는 겁니다. 이 대통령도 성장의 과실이 국민 경제 전반으로 널리 퍼져야 된다고 말하면서 특정 분야에 편중되지 않아야 된다는 점을 강조를 했는데요. 좀 뭐 일부 대기업이나 특정 지역, 특정 부문 이런 게 아니라 경제 주체가 다 함께 해야 되고 그래야 모두의 성장으로 향하는 길이 넓고 또 단단해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이 부동산 투자에만 쏠리는 게 좀 비생산적이다라고 지적해왔던 기조하고 연결되는 지점인데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금융계도 계속 좀 이자 장사만 하고 있고 건강하지 못하다는 점을 이재명 대통령은 계속 지적을 하고 있거든요. 그만큼 생산적인 금융으로 나아가는 것들을 계속 제시를 하고 있는 것이고 또 정부 출범 직후부터 상법 개정안을 처리를 했잖아요. 그래서 어떤 그런 자본시장 정상화의 발목을 잡는 여러 불합리한 제도를 신속하게 개선해야 된다는 의지도 다시금 내비쳤고요. 정부는 이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 성장을 위해서 기반 강화라든가 벤처 창업 활성화 그리고 우리가 실패해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제도전 친화형 생태계 구축의 정책 역량을 쏟아붓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네. 또 그런가 하면 국무회의에서는 특별사법경찰 도입을 확대하는 내용의 토의가 긴 시간 이어졌습니다. 화면 보고 오겠습니다. 우선은 지금 수사 기소 분리 논란이 있는데 지금 특사경에 대해서 지휘권을 검사에게 이 특사경은 남겨놔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주장도 있고 이걸 왜 예외로 하냐. 각 특사경에 대한 지휘권은 관련 기관장이나 아니면 관련 부처청에다가 맡기면 되지 않냐. 공무원 조직의 책임자에게. 요 논란이 있는 거예요. 그죠? 만약에 인지 수사에 대해서 통제가 필요하면 뭐 보고 정도는 할 수 있겠죠. 근데 예를 들면 금감원 같은 경우는 인지 수사를 못 하게 해놨다면서요. 금감원 같은 전문적 단체, 공무를 위임받은 단체니까 사실은 준 공무기관이죠. 그런 데서 법이 위반된 거를 조사를 해서 불법을 교정하는 거를 굳이 검사만이 승인할 수 있다. 그거 이상하지 않습니까? 지난해 이찬진 금감원장이 취임한 이후에 이 특사경 권한 확대를 꾸준히 주장해오고 있는데 자, 우선 이 특사경이 뭐고 왜 확대가 필요하다고 하는 겁니까? 예, 특사경 특별사법경찰입니다. 특정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공무원 같은 사람들이 검사의 지휘 하에서 직접 수사를 하고 사건의 검찰에 이거를 성취하는 그런 제도인데요. 그러니까 전문 분야에서의 수사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2015년에 도입된 제도입니다. 네. 이찬진 금감원장이 그 지난해 취임한 이후에 꾸준하게 특사경 권한 확대를 주장을 하고 있어요. 또 민생금융범죄에서도 특사경 도입을 또 추진해야 된다는 입장입니다. 네, 이게 구조적으로 또 검사의 지휘를 꼭 받아야 되느냐 이 부분에 좀 쟁점이 있는 것 네. 같은데 이 문제를 두고 금감원 그리고 금융위원회의 미묘한 갈등이 지금 계속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 자본시장 범죄에서 그 금감원은 인지수사권이 없어요. 네. 그래서 이 인지수사권이라는 거는 범죄 혐의를 자체적으로 인식을 하고 스스로 수사를 진행할 수 있는 권한인데 우리가 수사한다고 하면 어떤 검찰의 몫이라는 그런 통용되는 게 있잖아요. 근데 이 인지수사권이 있어야 자체적으로 혐의를 포착해서 수사를 할 수 있는데 금감원은 원래 일이 수사를 하는 곳이 아니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원래부터 뭐 수사권이라는 건 아무나 또 접근해서는 안 되는 거기도 하고요. 그래서 네. 오남용을 막아두는 통제 장치는 꼭 필요합니다. 다만 어떤 이런 전문 분야에서 수사에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지적은 계속 나왔어요. 네. 또 이 분야에서 어떤 뭐 보이스피싱이라든가 그런 것들, 범죄를 인지하고 혐의를 포착하기에 더 전문성을 가진 곳은 어떻게 얘기하면 또 금감원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금감원이랑 금융위가 공개적으로 이견을 좀 보이고 있는데 지난해부터 이혁원 금융위원장이 이런 공권력 오남용 때문에 그렇게 인지수사권을 확대하면 안 된다. 라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표명을 했고 여기에 근데 또 이찬진 금감원장도 굴하지 않고 계속 좀 공론화를 하기 위해서 계속 운을 틔웠어요. 네. 그래서 이번 국무회의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이 또 금감원의 손을 들어주는 듯한 모습이 나온 거죠. 근데 그렇다고 해도 또 반대로 우려하는 목소리도 적진 않기 때문에 정성호 법무부 장관 같은 경우에도 충분히 숙의해서 검토해야 된다고 의견을 내놨거든요. 네. 앞으로 관련해서 좀 논의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네, 이재명 대통령이 이렇게 강조를 하는 데는 아무래도 민생 수사 관련 속도가 더디다 이런 문제 의식이 또 깔려 있는 것 같은데요.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지 두고 보도록 하고요. 또 이재명 대통령은 체납 세금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인 추적 징수를 강조했습니다. 화면 보고 오겠습니다. 개별적으로 다 추적을 해보면 이거 아주 체납하는 사람이 계속 체납하거든요. 반복적으로. 상습적으로. 왜냐하면 추적을 안 하니까. 예. 이런 사람들이 덕보게 하면 안 된다. 예. 그냥 반드시 전수조사를 해가지고 예. 세금 떼먹고 못 산다. 예. 문제는 지금 국회의 입법 속도가 너무 느려가지고 예. 지금 우리가 8개월 다 돼가는데 네. 소위 정부의 기본적인 정책 방침에 대한 입법조차도 20%밖에 안 되다는 거 아닙니까? 예. 지금 국회가 너무 느려서 네. 지금 일을 할 수가 없는 상태잖아요. 예. 그렇다 그 계속 기다릴 수는 없으니까 그건 예. 최대한 빨리 추진하고 예. 예. 그 전이라도 예. 각 부처 명의로 뽑아서 각 부처에서 파견을 하든지 합동 관리를 해주면 되지 않냐 그 말이에요. 네, 이재명 대통령은 요즘 국회 입법이 너무 늦어지고 있다, 답답하다 이런 이야기도 했고요. 아울러서 상습 고액 체납자에 대한 전수조사 좀 속도감 있게 진행하라고 주문했어요. 네, 가뜩이나 요즘 또 사회적으로 이 탈세 이슈가 굉장히 떠오르고 있는데 그 전부터 이 상습고액 체납자 명단이 공개되면서 이게 말 그대로 보니까 정말 상습적이고 이거는 고의적이지 않으면은 설명이 안 되는 그런 부분이에요. 일부러 그런다.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꼼꼼하게 챙겨보면서 지금 체납된 국세외 수입은 더 관리가 안 되고 있던데 이 부분은 그럼 법률적으로 입법이 필요한 건지 아닌지 이것도 또 챙겨보는 모습이었고요. 그러자 임광현 국세청장은 국세청은 국세만 징수를 할 수 있고 체납에 대해서 위탁 징수를 하려면 국가채권관리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답변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네, 국세 체납관리단 확충 문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획예산처에 좀 쓴소리를 했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예, 이 체납관리단 지난번에도 소개를 해드린 적이 있는데요. 전국 체납자 113만 명을 전수조사하겠다는 그런 국세청의 임시 조직입니다. 그 사람을 뽑아서 해야 되는데 이재명 대통령은 강제 처분이 아닌 부분 같은 경우에 법률이 없어도 가능하니까 필요하면은 각 부처 인력을 뽑아서 합동 관리를 하라고 지시를 했고요. 네. 그 정부 출범이 8개월 다 돼가는데 정부가 애초에 딱 계획을 세우고 처음에 출범을 할 때 우리가 이런 로드맵으로 가져가겠다라고 딱 짰으면 거기에 입법이 받쳐줘야 되는데 지금까지 이 정부 정책을 뒷받침해줄 입법이 국회에서 20%도 안 된다라는 부분을 좀 지적을 한 거고요. 그래서 어쨌든 방금 이 설명드린 체납관리단이 이 체납자들을 직접 대면해가지고 확인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거든요. 그러면서 또 일자리 창출까지 같이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인원수를 대대적으로 좀 늘리자 이런 얘기도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들은 입법적으로는 지금 국회에서 너무 막혀 있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을 지금 좀 어떻게든 찾아보자라는 쪽으로 머리를 맞대고 있던 거고요. 그리고 이 체납관리단에 대해서는 단기적 일자리라고 해서 공공기관에서 가끔 제 몫을 주지 않고 저품질의 일자리를 양산하는 그런 것들이 반복돼 왔었는데 이 대통령은 정부가 악덕 사업자가 돼서는 안 된다면서 최저임금이 아니라 적정임금을 줘야 된다고 당부했습니다.
네. 또 이제 곧 설입니다. 치솟는 물가에 걱정하는 분들도 많을 텐데 국민들의 부담을 덜기 위해서 설 민생 안정 종합 대책 보고했는데 어떤 내용 담겨 있나요? 예. 구윤철 부총리가 설명한 걸 보면은요, 올해 소비자 물가가 대체적으로는 그래도 2.1%로 안정적으로 예상이 되기는 하는데, 네. 생활 물가에서 또 어려움이 예상이 되고, 생활 물가 중에서도 이 먹거리 가격이 부담이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 부분을 정부에서도 중점 관리하겠다는 건데요. 먼저 배추, 무, 사과, 배, 소, 돼지, 고등어 등 16대 설 성수품을 역대 최대 규모인 27만 톤 공급합니다. 이게 평시 공급 기준하고 비교를 해보면 1.5배 정도 되는 수준이고요. 네. 특히 이 정부 할인 지원에다가 910억 원, 이것도 역대 최대 규모인데 이걸 투입을 해서 배추, 무, 고등어 이런 성수품을 최대 50%까지 할인 지원한다는 방침입니다. 계란 같은 경우에 지금 좀 수급이 불안정해가지고 미국산 신선란을 가지고 오려고 이미 계획을 해뒀거든요. 네. 그래서 미국산 224만 개를 수입해서 시장에 공급하고요. 또 국내 유통업체하고도 협의를 병행해 나갑니다. 오늘이 상품권 환급 행사도 확대해서요. 농축산물은 160개에서 200개 시장으로 넓히고 수산물은 120개에서 200개 시장으로 적용 대상을 확대합니다. 네, 또 취약계층도 꼼꼼히 살펴야겠죠. 청년, 서민층, 그리고 중소기업뿐만 아니라 소상공인을 위한 금융 지원도 확대가 되죠? 네,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설 명절 자금 39조 3천억 원을 신규 공급합니다. 대출 보증은 58조 원 규모로 확대하면서 동시에 또 만기도 연장해 주기로 했고요. 전통시장 상인들이 이제 성수품을 팔려면 미리 구매를 해둬야 되는데 그 구매를 위해서 50억 원을 지원합니다. 또 서민 청년층 대상으로 한 정책금융도 설 이전에 1조 1천억 원 공급을 하기로 했고요. 취약계층 지원도 앞당겨서 이 생계급여 같은 복지급여를 또 명절에 밀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기존보다 좀 땡깁니다. 일주일 빠른 13일에 지급을 해서 1조 6천억 원을 조기 집행하게 됩니다. 1월 중에 또 공공 일자리, 민간 일자리 83만 개 신속 채용을 하고요. 체불임금에 대해서도 신속하게 지급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네. 또 그리고 밀라노 코르티나 동계올림픽 열흘도 안 남았습니다. 다음 달 6일에 개최가 되는데 우리 선수단에게 또 힘을 실어주려면 정부 차원의 홍보도 필요할 것 같아요. 네, 이재명 대통령이 얘기를 한 게 옛날에는 그래도 이거 뭐 올림픽 같은 거 하면은 관심도 더 크고 맞아요. 분위기도 달아오르고 했는데 요즘은 안 그런 것 같다고 한 게 저도 되게 느끼는 게 열흘 남았다고 이제 많이들 모르실 거예요. 네. 예. 그래서 선수촌에서 선수단을 격려하려고 했는데 이미 이탈리아로 떠났다고 하면서 이제 좀 아쉬워하는 모습도 이재명 대통령이 보였는데 아마 근데 이게 또 원래 올림픽 다음에 패럴림픽이 늦게 시작을 하잖아요. 그래서 패럴림픽 선수단은 늦게 출발을 하기 때문에 아직 한국에 있다는 얘기를 들어서 네. 이렇게 얘기가 나온 이상 대통령이 또 이제 찾아가서 격려를 하게 되지 않을까 그렇게 좀 전망을 해보고요. 이재명 대통령은 정부 차원의 홍보, 광고나 이벤트라든가 이렇게 또 국가를 대표해서 뛰는 선수들을 위해서 어떤 홍보 대책도 마련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네, 또 혈액 수급에 대한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매년 이맘때가 혈액 수급에 어려움을 겪어서 혈액 보릿고개라고도 불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혈액 수급에 요즘에 인기죠. 두바이 쫀득 쿠키. 네. 이게 한 몫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드셔보셨어요? 저 먹었습니다. 좀 빠르시네요. 저는 아직도 못 구해서 못 먹어봤는데 이 우리나라 혈액 부족 상태가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항상 이제 겨우겨우 조금씩 갖고 있고 원래 기준치보다 항상 낮게 갖고 있는데 그나마 올해 들어서 전년보다는 헌혈자가 증가를 했다고 해요. 근데 최근에 의료가 좀 정상화되면서 그만큼 혈액 사용량도 늘어나고 있고 또 적정 수준 이하를 유지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특히 설 연휴 전에 충분한 혈액을 확보하는 게 급선무인데 이 두쫑쿠 그 대한적 십자사가 원래는 헌혈하면은 뭐 초코파이를 준다든가 영화 관람권을 주거나 이렇게 했었잖아요. 그랬죠. 근데 요거를 두쫀쿠로 주자 하는 아이디어를 냈더니 정말로 헌혈을 하려고 오픈런을 하는 그런 상황이 나오게 된 거죠. 그만큼
정말 실제로 2030 청년들의 참여가 늘었고요. 요거는 저는 어떤 의미로 보냐면은 첫 헌혈인 분들도 많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게 인생에서 내가 첫 헌혈을 해봤다라는 거는 앞으로의 문턱을 낮추는 그런 효과가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너무 반가운 거는 이날로 끝나지 않았대요. 사람들이 이게 소문이 났고, 근데 두쫑쿠는 그날 그 전날 끝난 이벤트고 오늘은 주지 않는다는 걸 알면서도 600여 명이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래요. 네, 저는 여기에 되게 의미가 있다고 보고요. 그래서 헌혈 참여가 늘어나면서 혈액 보유 상황도 빠르게 개선됐다는 게 정말 반가운 소식입니다. 그리고 네. 이런 아이디어 뒤에는 두쫑쿠 이거 저는 못 먹어봤고 사러 오픈런 해도 1인당 2개씩 팔고 이러거든요. 한정 맞습니다. 수량이에요. 근데 몇백 개를 어떻게 모았지 대한적 십자사가 보니까 간호사들이 다 일일이 발로 뛰어서 두쫑쿠를 모아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감동이 있었고 두쫑쿠는 이제 앞으로 없다고 하더라도 건강한 몸이 있다면 여러분 헌혈에 많이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말씀 주신 것처럼 요즘 두쫑쿠 구하기가 그렇게 힘들다는데 네. 발품을 판 만큼 효과가 있어서 다행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소식도 짚어보죠. 대통령 직속 기본사회위원회 신설이 되는데 이 소식 짚어주실까요? 네, 대통령이 직접 위원장을 맡고요. 16개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 4대 협의체 대표자가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하게 됩니다. 실무위원회를 설치해서 중앙뿐만이 아니라 지방정부, 또 학계, 일반 국민들도 안건을 제안할 수 있도록 하는데요. 국민 비전과 기본 방향을 설정을 하고 법과 제도를 그거에 맞춰서 개선하기 위해서 도모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국민 모두가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국가가 뒷받침하는 기본사회를 설계한다라는 게 골자인 거고요. 우리 삶의 전 분야를 바꾸는 밑그림을 그리는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 앞으로 그 국민들의 정책 수요에 대한 조사도 진행할 방침입니다.